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50개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이야기입니다. 보통 북유럽 하면 우리들에게 쉽게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이킹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한 손에는 도끼와 다른 한 손에는 둥근 방패를 들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침입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했던 해적을 조상으로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서양사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역사를 저술한 나라들이 주로 바이킹에게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이었기에요. 바이킹이 부정적이고 아주 잔인한 야만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제가 방문해 보았지만요, 아직 북유럽 나라들은 가보지 못한 터라서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에 북유럽에 관한 책이 없을까 찾던 차예요. 50개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이야기 책을 읽게 되었고요. 이 한 권의 책에서 간략하게나마 북유럽의 역사와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스칸디나비아 국가하면 흔히 북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칭한다고 알고 있지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3개국을 말하고 있고요. 북유럽 하면 이에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를 포함시켜 노르딕 국가라고 합니다. 스칸디나비아라는 이름은 과거 로마인들이 발트해 건너편에 있는 지역을 스키니아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이킹의 원뜻은요, 강하거나 만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덴마크계 바이킹을 대인족이라고 불렀죠. 바이킹이 자신의 땅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멀리 바다 원정을 나가 다른 주변국들을 침략했던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는데요. 평야가 드물고 척박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땅에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식량 작업이 힘들어졌고요. 그들의 풍속 중에 땅을 상속받는 것은 오로지 장난뿐이고 나머지 자녀들은 스스로 자신의 터전을 개척해야만 했다고 하네요.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독립심이 강하고 모험에 도전하는 성향이 강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배 건조 기술이나 항해술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문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빨랐다고 하죠. 바이킹들은 음식을 먹을 때 여러 음식들을 차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접시에 담아 먹는 풍속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뷔페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여왕들이 있는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스페인의 황금시대를 연 이사벨 여왕, 러시아의 여제인 예카테리나가 있었는데요. 북유럽에도 이들 못지않게 이름을 날린 여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웨덴의 여왕 크리스티나였는데요. 크리스티나는 아버지 구스타프 2세의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부국 강명 정책으로 스웨덴을 북유럽의 최강국으로 발전시켰다고 하고요. 신교 중심으로 종교 정책을 펼치는 한편 뛰어난 군사 전략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죠. 아버지 구스타프 2세가 1632년 합스부르크와의 전쟁에서 스웨덴을 승리로 이끌지만요, 전사하고 말고요. 이에 충격으로 그녀의 어머니 마리아 황후도 우울증으로 인해 실성하기에 이르자 당시 6살이었던 크리스티나는 여러 분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마친 후에요. 18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계속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크리스티나는 스웨덴이 군사 강국으로서 유럽 내에서는 자리를 잡았지만요. 문화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요. 문화예술 산업의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도 유럽의 저명한 석학들과 교류를 통해 학식을 넓혀갔죠. 크리스티나 여왕은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되는 1654년에 퇴위를 선언했고요. 그녀의 짧은 재위 기간에 30년 전쟁을 종결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퇴위 후에도 자신의 삶을 알차고 풍요롭게 이끈 여왕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서양사에서 북유럽은 북쪽 끝자락에 위치해서요, 영국, 프랑스, 독일에 비해 변방으로 간주되었지만요, 사실은 북유럽은 바이킹 시대부터
유럽 전역에 다양하게 영향을 주었고요. 특별히 러시아 건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웨덴계 바이킹은 흑해와 카스피해 지역 사람들과 활발한 교육을 펼쳤고요. 이때 강을 통해 이동하면서 많은 슬라브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죠. 당시 슬라브인들 사이에 잦은 충돌이 있었는데요. 슬라브인들은 바이킹족에게 슬라브인들의 통치자가 되어 질서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바이킹족 루릭이 862년에 왕국 노브고로드를 세우게 되고요. 882년에는 그의 후계자 올레그가 드네프르 강을 따라 남쪽으로 가는데 성공을 하면서요. 키예프 러시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 후 러시아는 몽골의 침입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요. 16세기 이반 사세 때 몽고의 지배에서 벗어나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는 발트의 상트페트르부르크로 수도를 정하고요. 스웨덴과 벌였던 북방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북유럽이 오히려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죠. 1809년에는 러시아가 핀란드를 1917년까지 통치하게 되고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북유럽 국가들은 자신의 나라 안에서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되었고요. 국민들의 노동자 복지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한 사회민주당 집권체제를 계속 이어오게 됩니다. 1950년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유럽 나라들은 전쟁에 비록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요. 덴마크는 인천항과 부산항의 적십자병원을, 스웨덴은 부산의 야전병원을, 노르웨이는 미 1군단 예하부대에 이동외과병원을 각각 지원하여 의무 지원과 민간인 진료를 맡았다고 하니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 나라가 전쟁 부상자들을 치료해 준 사람이 무려 210만 명에 달했다고 하네요. 북유럽과 한국과의 인연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인 1926년에 스웨덴 황태자 구스타프 아돌프가요. 고고학자 자격으로 조선을 방문해서요. 경주, 서울, 평양 등의 고분 발굴 현장을 갔었고요. 일본과 중국의 유적지 등을 다니며 고고학과 미술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린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책에서요. 절규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가 바로 노르웨이 출신 화가였고요.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작품이 많이 공연된 희곡 작가 헨리크 입센도 역시 노르웨이 출신으로 인형의 집, 헤다 가블레르, 유령, 페르킨트 등으로 유명하죠.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낭만적 민족주의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는 핀란드 출신이었고요. 또한 국민음악가 에드바르 그리그는 노르웨이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이었을 때 즐겨 읽었던 벌거벗은 임금님,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엄지공주 등으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유명한 동화작가 안데르슨은 덴마크 출신이었죠. 자서전 형태로 1937년에 발표된 소설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는요. 영화로 만들어져 더욱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카렌 블릭센은요.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녀 역시 덴마크 출신 여성 작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좋아하던 TV 프로그램 중 하나가 말갈량이 삐삐였는데요. 제 나이 또래뿐이시라면 기억하실 줄 압니다. 공중에 양갈래로 딴 머리가 뻗쳐 있고 주근깨가 가득 있는 얼굴, 그리고 무릎 위로 올라가는 스타킹을 늘 신고서 장난치기를 좋아하지만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나쁜 아저씨들을 힘이 아주 센 삐삐가 혼을 내주는 장면들은 아주 재미있었는데요. 저도 거의 한 편도 빼놓지 않고 에피소드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쓴 작가는 바로 스웨덴 동화작가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저 아이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하는 당시의 분위기를 작품을 통해 스웨덴 사회 교육에 대한 비판과 아동 교육의 문제점을 작품을 통해 드러냈다고 하네요. 1972년에서 1982년까지 혜성과 같이 나타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락그룹 아바도요. 부부로 구성된 스웨덴 락그룹이었다고 하죠. 아바는 1982년 이후 더 이상 활동을 안 했지만요.
후에 1999년에 나온 뮤지컬과 2008년에 만들어진 영화는요, 그들의 히트곡들을 스토리로 엮어서 만들어 다시 한번 아바의 노래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어른들도 함께 좋아하는 레고는요, 1932년 덴마크에서 목소로 일하던 올레 커크 크리스찬센이 만들었는데요. 레고의 원뜻은 덴마크어로 잘 논다는 의미라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저렴하면서도 쉽게 조립해서 쓸 수 있는 가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케아는요, 1943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회사라고 합니다. 이케아의 설립자 잉바르 캄프라드는요, 17세의 나이로 이케아를 설립해 2007년에는 330억 달러의 재산으로 세계 최고 부자 순위 4위에 올랐고요. 2012년에는 순매출이 276억 유로를 달성하면서 세계 부자 5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죠. 이 밖에도 H&M, 볼보 자동차, 칼스보그 맥주, 앵그리버드 게임, 도자기로 유명한 로열 코펜하겐 등 수많은 브랜드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리뷰해 보면서요, 북유럽 나라들은 바이킹족이 유럽의 그 모습을 나타낸 9세기에서 11세기 이후 그들의 모습이 잠시 역사 속에서 사라진 듯 했으나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그들은 성장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 지금의 복지국가로서 선두를 달리는 나라로 부상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요, 땅이 척박하고 춥디 추운 북쪽의 어려운 환경을 딛고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한 북유럽 사람들의 도전 정신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0개의 키워드 중심으로 역사, 문화, 경제 등 파트별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